자, 오늘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니까 어디 우리 노트입니다. 노트 118페이지 여기서부터 안 했는데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론 마무리할 건데 거기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 있죠. 요거 안 쓰신 분들은요 남양 254페이지 있을 겁니다. 우리 기본세는 254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있죠. 요거는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조세 정책, 이거는요 258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또 돌아오셔서 118페이지 보시니까 이 분양가 규제다, 아니면요 이거를요, 자, 이 분양가 규제 혹은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제다. 이렇게. 자, 분양가를 이거 이상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분양가가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한 30평이면 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극빈층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7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분양가 규제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 요거 올라가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하면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집 없는 사람이 좀 집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집이 한 5채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집값 싸죠. 그럼 나도 한번 사겠다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 이름으로는 청약이 조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막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분양 현장에는 막 줄라름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추첨을 통해서도 이렇게 당첨자 가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당첨된 자들은 뭐 거의 로또에 당첨된 꼴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로또 나중에 피 잔뜩 받고 팔 수 있죠. 그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 건설업자는 이렇게 700만 원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이거 지어보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지으려고 하죠. 다른 거 하려고 하죠. 뭐하러 이거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신규 주택 공급을 자꾸 안 하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자,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감소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주택들이 다 있는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이고 이건 좀 새 주택이죠. 그러면 오래된 주택들은 이제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주택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안 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지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요 이 분양가 상한제 실시했더니 이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첨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이익만 당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좋다. 700만 원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급자재를 갖다 썼다가는 말아먹기 딱 좋죠.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자재 이런 거 가지고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게 도심에다 이게 아파트 지었다가는 또 망하기 딱 좋죠. 그러게 저기 산 밑에 이런 데다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주 토지용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한 사람 입장이라 하더라도 700만 원이면 싸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에라 모르겠다, 50평짜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과소비가 생기면서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규제했더니 결국은요 이 당첨된 몇몇 사람들, 투기꾼들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분양가를 니네들 마음대로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자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 뭐라고요? 분양가 자유화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분양가 자유라고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왜 성급하냐면
일단은 얘는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낮아요?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집살. 이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첨되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이 조금 싸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건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죠.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 이 그 분양권 같은 거 전매로 엄격히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입주한 이후에도 한 5년 동안은 집을 못 파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투기를 많이 근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급빈층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이 자꾸 생기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죠.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지어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했다가는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극빈층들은 집값 비싸면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 이 건설업자는 아예 처음부터 대형 아파트 위주로 해갖고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고소득층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득층 있죠? 간단한 예로 압구정동 이런 데 돈 많은 동네 아닙니까? 뭐 이런 동네에다가 중국에서 가져온 1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있죠? 요걸 100만 원에 팔아봐요. 그럼 거의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얼마 붙여야 돼요? 한 2천만 원 붙여봐요. 그러면 날개 돋친 집 팔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집값 비싼 거 있죠? 이걸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이런 거에다 이런 걸 구입해야 나는 특권층이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집값 비싸고 호화스러운 거 있죠? 이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더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요 규제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자유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989년도에 이거 공공택지라고 해서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있죠. 얘네들이 땅을 이제 조성공사 한 다음에 건설업자한테 팔려고 갖고 있는 땅들이죠. 이런 땅들을요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를 그 분양할 때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지는 사람 있죠? 이런 건설업자한테 원칙적으로 부양합니다. 근데 걔네들은요, 반드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건설업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반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이런 걸 민간 택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폐지했다가 민간 택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있죠. 작년도 2019년도부터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서울의 27개 동 민간 택지를 얘기합니다. 27개 동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 있죠. 요곳 하고 그다음에 하남하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광명하고 과천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뭘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세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서수영 지문의 1번. 자,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가 규제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이거를 P라고 합니다. P.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진다. 자, 볼게요. 우리 항상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자, 수요 곡선이요.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걸 어떻다고요?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이줍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 자, 이렇게 급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다 부호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1,000만 원. 니네들 7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받지 말라. 이거를 분양가 규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량은요 거의 안 줄어들네요. 아파트 그냥 계속 그냥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건설업자가 공급량 팍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량도 얼마 안 늘어났죠. 그럼 이만큼 초과수요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진다.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면 자 이만한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700만 원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 공급량 팍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하나도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무지 나왔죠. 그러면 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되는데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6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일수록, 자, 일반적으로 아니다. 그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진다. 자, 맞는 거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됨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신주택 가격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자유로 하게 되면요, 공급자는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주택이라고요?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분양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1인 가구 이런 게 많아졌죠. 1인 가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아니면요 아주 식구도 많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보통 이제 그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그 다세대 있죠. 그리고 이 원룸 이런 거 있잖아요. 원룸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는데, 얘네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분양 관련된 정책 중에 두 번째 선분양제도라는 게 있고 후분양제도,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분양제도, 얘는 뭐라 할까요? 후분양제도. 이렇게. 자, 선분양제도는요, 이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선분양제도 해줍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여기 사업부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 한 대 딱 갖다 놓고, 몇 대 딱 갖다 놓고, 포크레인 아닙니까? 갖다 놓고서, 자, 이 그 지하철역 앞에다가 이제 모델하우스 하나 딱 지어 놓고서 분양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요 선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분양은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후분양이라는 겁니다. 원 다음에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걸요 후분양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선분양 같은 경우는요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소비자의 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중도금 같은 거 대출 받아서 내죠. 그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은 거 이자를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돼요? 건설업자가 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빌린 거니까 우리가 내야 되죠.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거는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럼 완공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건설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 짓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막 빌려주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게 건설업자의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빌려줍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자, 그 건설업자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은행 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건설업자가 내요? 소비자가 내요? 건설업자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는 거라고요? 건설업자가 내는 이 형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아파트를 막 무지막지하게 지어대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아파트 막 돈도 없으면서 입주자 돈 가지고 막 지어대라는 얘기죠.
이러려고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공급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게 공급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 자, 근데 요거는요,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 이 부도날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 올라가다 부도나는 경우 막 허다하죠? 아, 왜 아파트가 올라가다 그 세멘트만 덜렁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다 이 건설 자금 못 받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부도날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오염이, 소비자 입장에서 오염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예전에는 대한주택보증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증을 섭니다. 그냥 부도 났을 경우는요, 걔네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완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까지 다 완료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증료 다 내는 겁니다. 내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어쨌거나 부도 났다 하더라도 주택보증공사 있죠. 거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완공시키고 입주가 다 시켜야 돼요,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걔들이 보증 선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간이 자꾸 지체가 돼야 한대요. 어떤 경우는 뭐 5년, 10년까지만 넘어가기도 경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따른 뭐 이자 부담 같은 것도 계속 생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 이사 가려고 집을 덜렁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입주하겠다고 계속 전세 살면서 이 주거가 또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부도난 아파트 있죠. 요거 나중에 집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막 안 팔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기분 나빠서 막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담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염이 크니까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후분양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요, 아파트 팔기 위해서는요,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요? 분양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 살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요거는 뭐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모델하우스 지어놓고서 무슨 분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에는 분명히 뭐 했어요? 이태리산 고급 양변기였죠? 근데 나중에 잔금 다 치르고,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이사 끝나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앉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뭐라고 써놨어요?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이디오피아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은 입주자는 확보했어, 안 했어요? 입주자 들어올 사람 다 정해놨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상한 자재 갖다 막 써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요, 매우 저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게 가장 큰 그 건설업자하고의 다툼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쪽에서. 그럼 얘는 거꾸로 해볼게요. 얘는 완성된 다음에 사는 거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성된 걸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 자체는 높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그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한화아파트, 현대아파트 막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까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수첩에 적고 다닐 겁니다. 여기는 뭐 양문형 냉장고, 여기는요 일반 냉장고, 여기는 무슨 일반 가스불, 파란색 나온 가스불, 여기는요 딱 키면은 뻘건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막 이런 거. 여기는 실개천도 있네, 막 이런 거 있죠. 여기는 골프장도 있네, 막 이런 다 적어요, 안 적어요? 적은 다음에 가격을 비교해서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든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에 지어놨다가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그 이건에 지어놨다가 다른 것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면 안 사려고 하죠. 가격대가. 그러면 얘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거는요, 이 건설업자끼리 품질 경쟁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어떻다고요?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매우.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2번 볼게요. 2번. 자, 서술형 지문의 2번에 이거의 선분양 제도는 청약저축이라든가 청약부금 등의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 여기는 뭐 저보다 기출문제를 맞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래전에 나온 제도라 2015년도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있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하나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거니까 어쨌거나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미리미리 이제 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이고 후분양 제도는요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이죠. 아까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후분양 제도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다. 요거는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한 번에 사는 거죠. 돈 한꺼번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처음부터 계약금, 중도금, 찌급씩 내는 거죠. 1차, 2차. 그리고 아무래도요, 처음에 조금씩 내고, 나중에 갈라서 내는 거죠. 그 분양대금도 싸죠. 그러니까 청약대금, 청약제도가 아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후분양제도는요, 이거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는 완성된 다음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는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사면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 자, 부동산 조세는요,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조세 있죠? 요거를 부동산 조세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뭘 내야 돼요?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돼요? 취득세. 자, 취득세는요, 이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1%인가 이렇게 해서 바뀌었나요? 이 정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취득세라고.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때 취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등기할 때 있죠? 등기 치려면 등록세 따로 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11년서부터 취득세,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때 있죠? 이때는 취득세 하나로 과세합니다. 뭘 과세한다고요? 취득세 하나로. 그러면 세금을 덜 내냐? 천만에요. 예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있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과세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라고요? 취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취득한 금액은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신고하랬더니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있죠? 요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되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무상으로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내야 됩니다. 공짜 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있죠? 요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요거 알겠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국세입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국세. 이 별도로 얘들에 비해서는 어마하게 많은 세금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월 1일 하루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뭘 내야 돼요? 재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 갖고 있으면요 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0.4%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년에. 요거는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6월 1일 하루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정부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날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고지서 날라와요. 그거 갖다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요거는 자기가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가격 있죠? 요걸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뭐 오래전에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한 6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따로 내야 됩니다. 요거는요 이 국세입니다. 이건 지방세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조세를요 보유세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보유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분했을 때는요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다 해서요 이걸 양도소득세 줍니다.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요거는 요거는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한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국세입니다. 국세. 직접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른 금액하고 취득한 금액 있죠? 이걸 차액이라는데 이걸 가지고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자기가 계산을 못 한다 그러면 세무사 시켜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재작년에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이거 물어봤어요? 작년에 물어봤다, 작년에. 이게 다음 중, 국세 중에, 지방세 중에 보유세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아닙니까? 지방세 중에 뭐라고요? 보유세. 작년 문장 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세를 부과하는 거를요, 부동산 관련 조세 줍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별도로 부가세 이런 것도 따로 붙어서 내야 됩니다.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세법 시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러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해서, 자, 부동산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설업자들한테 대형 아파트 건설사들한테는 대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한테는요 고율로 막 부과하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짓는 건설사한테는요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업자는 소형 아파트만 지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부동산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 저것들 왜 저기서 뭐 떠들고 그래요? 예, 공부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실한 분이 가서 저 정리 좀 하고, 부실해서 안 되겠다. 부실해서. 그래서, 자, 웃겼나요? 별 안 웃긴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이 소득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누진세율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누진세는요, 소득이 많은 자들은 많은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것도 이제 누진세입니다. 토지라든가 주택 이런 거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뭐라고요? 누진세율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소득 금액이 커지면요, 높은 세를 부과합니다. 낮으면요, 낮은 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 있죠? 재산세 토지라든가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누진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걷는 거죠. 그럼 이거 세금 많이 걷어갖고 극빈층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요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시 분배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집가가 안정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투기가 막 극성인 지역에서는 아주 막 높은 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뭐 부동산 안 살릴 수 있죠. 그럼 투기가 이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세대가 1주택을 만약에 2년 이상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있죠.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까지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는요 비과세 해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가능하면요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룸이 딱 있습니다. 원룸. 자, 그 다음에 요게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의 집 주인을요 임대인 해줄게요. 임대인. 여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임차인. 이거는 빌려준 자, 얘는요 빌린 자, 이걸요 임차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극빈층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극빈층들은 자 집 살 돈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고, 그 다음 인제 보증금 막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낼 수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근데 이런 주택은요, 보증금 한 200만 원 내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안정적인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해보는 겁니다. 가정. 이런 주택에 대해서 옛날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뭐랬다고요? 안 했다고 가정하자. 근데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자, 집주인은 자기가 이거 내려고 안 내려고요?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재산세는 집 소유자가 내는 거지. 무슨 세입자가 왜 냅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그잖아요? 그 집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인이 자기가 이거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려고 하겠네요? 그죠? 원래 지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내려고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뭐 인상이라고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떠넘기려고 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전가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체제가 뭐라고요? 많다 해줍니다. 니까 이렇게 뭐 올리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바로 옆에 보니까 원룸텔, 원룸, 뭐 하숙집, 별biệt 게 다 있다는 얘기죠. 단독, 그죠? 거기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나갔다고 치자. 다 나갔죠? 뭐 그런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뭐 갖고 있으면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요? 누가 내는 꼴이에요? 요거는 임대인이 내는 꼴이 되겠네요. 집주인이 내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임대료 올렸더니 그대로 남았다고 치자. 어떻게 남았다고요?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너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치자. 그럼 임대료 올리면 학생들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시골에서 주택을 학교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남았으니까 임대료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오른 것 같다 세금 내면 되죠. 그 결국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자, 임차인이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임대료 올렸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라 하는데,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자 중에, 수요자 및 뭐라고요?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자, 비탄력적인 쪽에서, 자, 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마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뭐가 크다고요? 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료 올리더라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임대료 올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못 늘린다든가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뭐라고요? 크다. 한마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기초로 해서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으로 세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럼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기억할 수 있죠?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한마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헷갈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집이 있는데 비가 샌답니다. 비 세다. 이렇게. 뭐 세다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크다. 이게 많을 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세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의 형태로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 15회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있죠? 여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의 형태로 또다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자, 아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전부 다 부호는 무시하는 겁니다. 부호 무시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는 참고입니다. 그야말로 뭐라고요? 참고입니다. 자꾸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수업 목적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러한 식으로 45도로 그렸을 때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수요곡선은요, 이건 저 45도고 수요곡선은 조금 완만한 형태로 그릴게요. 이걸 완만한 형태라고 하죠? 딱 보니까 얘는 좀 급하고 얘는 완만하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요?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세부담이 커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임대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자, 만약에 공급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 이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공급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하는 걸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더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료를 인상시킨다. 가격을요, 인상시킨다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임대인이 임대를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올릴 거 아닙니까? 떠넘기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임대를 올리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세요. 이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 있죠? 요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런 거 했는데. 자, 요게 공급선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 면적이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입니다. 공급이 늘렸다. 이거면 이게 뭐라고요? 총 수입액. 이거 했었는데, 처음 들어보나요? 어쨌거나 요 아래의 면적이, 지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 기억하세요? 그러면 임대를 올리겠다 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임대를 올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올리는 거라겠죠? 이게 임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점이죠? 요 점 아닙니까? 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재산세 부과하기 한 이후에 임대인의 총 수입액은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지 거예요?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가 똑같다 치면 단위당 이만큼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만큼 고백수가 이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요거 세금 내야 돼요. 요거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임대료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요, 세입자가 내는 꼴이 되겠네요. 누가 내는 꼴이라고요? 세입자. 그리고 임차인이 내는 꼴입니다. 근데 요거 나머지는요, 지가 번 돈에서 내야 되죠? 지가 번 돈에서 낼까 될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부담한 꼴이에요? 임대인이 부담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공급자인 임대인이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치면 돼요. 이렇게. 자, 또다시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림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공곡선인데, 자, 수요곡선을 상대적으로 급한 형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건 급하다고 하죠? 이런 걸 상당히 완만하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급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이 수요자가 더 이제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자가 세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Q0. 그러면 임대료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 올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임대료 올리는 거라 그랬죠? 맞죠?
예, 맞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됐죠? 자, P1, 그리고요, Q1 돼 있네요. P1, Q1. 되나요? 그러면 새로운 총수입액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이게 근데 이게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냈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재산세 똑같다면 이만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갔어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임대료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오른 거 갖다 내면 되니까 이건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임차인이 내는 꼴이 되는 거고, 요건 지가 번 돈에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임대인이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임대를 올렸더니 소비자가 소비량 팍 줄어들다니, 그죠? 올리니까 팍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요, 거의 안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한번 그림의 형태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게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부담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5회 때. 15회 때는 무지나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1,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26만 명이 가까이 봤는데, 100명 합격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 그래갖고 막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막 다 몰려갖고 국회의사당 옆에 있죠. 연일 데모를 했던 겁니다. 연일. 그런 것이 막,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막, 그 당시에 막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2003년도. 그때 막 주택 가격이 막 팍팍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중개사가 인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그때 막 2년이고 3년이고 막 여자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 굉장히 많았어요. 밤 새면서. 이런 적 있습니다. 근데 2, 3년 동안 막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서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를 이렇게 개판을 해놓고서 다 떨어뜨리면 대화인데요? 그 사람 1, 2년, 3, 4년 공부한 거 뭘로 보상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전국에 몰려들어서 연일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갖고서 15회 추가 시험을 봤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다시 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평이해졌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아시고, 여기서는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들 다른 거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를 이제 숫자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로 물어본 거는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숫자로. 자, 거기에 121페이지 우회에 맨 위쪽에 박스 있어, 없어요?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라면, 자,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2. 얘는요 3이래요. 그러면 항상 탄력적일수록 1보다 큰 겁니다. 비탄력적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비탄력적에서 숫자는요 작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얘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맞아? 그죠? 얘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커야 돼요. 상대적으로.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요? 5를 딱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았죠? 자, 잡아놨죠? 이 상태에서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큰 놈을 갖다 놓는 겁니다. 어떤 놈을 갖다 놓는다고요? 큰 놈을 여기다 갖다 놔요. 자,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3을 넣어야 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놈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작은 놈.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요? 2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요 5분의 3이니까 60%를 부담합니다. 세금 중에 몇 프로요? 60%. 얘는 몇 프로 부담해요? 40% 부담합니다. 2 나눠 교환하면서 0.4요. 이게 40%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할 줄 알으면, 계산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자, 뭐가 있냐면, 자, 요건 지워도 되죠? 이거,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저것도 왜 여기 와서 떠들고 그래. 네, 한동안 잠잠하더니. 자,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한 달에, 1년에 한 10억 정도 버는 사람입니다. 얼마 번다고요? 10억. 이렇게 보면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많이 버는 거죠. 10억 정도 벌고. 의리라는 사람은요, 예, 공장 나가면서 돈 버는 사람인데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법니다. 세금 같은 거 빼고서 얼마 번다고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자, 어쨌거나 한 10억 정도 번다, 한 100억 정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얼마 번다고요? 100억. 1년에 100억 정도 버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소득이 어디 그 열심히 공장 나가서 일한 소득은 아닐 겁니다. 그잖아요? 거의 상당 부분은요, 불로소득입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아주 대기업의 어떤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뭐 이사 아닌 이상은요, 거의 다요, 상당 부분 불로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임대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나 토지 갖고 있으면 임대료 생겨 안 생겨요? 생기고. 토지 10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5년 있다 100억에 팔 수 있죠. 이런 거라든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 배당금 생겨 안 생겨요? 이거 주식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면 소득 생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의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근데 이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무슨 불로소득일까요? 거의 공장 나가서 일하는 소득이죠. 이런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다 뭐라고요? 근로소득 아닙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은 생긴 건 같아요? 달라요? 생긴 건 같지만 질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생긴 건 같지만요, 질이 달라요. 이 사람은요, 10,000원은 그냥 거저 들어온 거고, 이거 뭐예요? 그야말로, 뭐, 열심히 일한 피와 땀의 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됐든, 갑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얼마짜리고? 아파트도 한 5채 있는데 한 채 또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1억짜리 아파트를 처음에 구입했습니다. 자, 30년 동안 주택 부금 부어갖고, 드디어 집 한 채 구입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한 6천만 원밖에 안 돼서 4천만 원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가까스로 1억 만들어서 집 한 채 구입했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자,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10% 세율을 부과한다고 치자. 자,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도 몇 프로 하고요? 10%. 여기다 예를 들어 10%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하는 걸요. 자, 비례세 혹은 정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비례세 혹은 정률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걸 비례세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아주 뭐라 하냐면 소득 불평등도 상당히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실현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요, 역진성이 나타난다 해줍니다. 역진성이 뭐냐면, 자, 오히려 소득이 많은 자들은요, 세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요, 소득이 작은 자들 있죠?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10억에 10%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얘는 10억 벌어서 1억 정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요, 자, 1억에 10%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돈 벌어서 다 1,000만 원 세금 다 낼 판입니다. 쓰는 돈 하나씩 세금 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조세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특히 이걸 수직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소득 구조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상당 부분은요, 불로소득입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그리고 소득이 낮은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근로소득이 많습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요,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 겁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요, 낮은 세를 부과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수직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직적.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하는 게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저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 부과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 이런 것들은요, 조금 세금을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세금 조세 제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수직적 형평이라는 거고, 그리고 소득이 똑같은 자들은요,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야 되죠? 누구는 많이 부과하고, 누구는 적게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평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평적. 그래서 요거는요, 아주 불합리한 세금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건 뭐라고요? 아주 불합리하는 수직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부과하는 게 낫냐면 이렇게 이런 자들한테는요 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40%. 이런 사람은요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걸요 누진세 제도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누진세. 자,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뭐라고요?
분배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소득이 많은 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공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임대료 보조금 같은 거 지불하게 되면 소득이 어떻다고요?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다가 정부가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잔뜩 지어놨습니다. 공공 아파트를 주변에 잔뜩 지어놓으니까 자,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지역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자, 우리 민간 아파트 있죠? 민간 아파트를 주변에 공공 아파트 잔뜩 짓게 되면 이 민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졌잖아요. 너 아니면 그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체제가 어떻다고요? 많아졌네요. 맞죠? 그럼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니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뭐 이렇게 비싸 안 사면 될 거 아니냐 나오는 거죠. 이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죠. 뭐 안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거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탄력적이 될수록 아까 세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크다겠죠? 그럼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작아진 겁니다. 니까지 올리면 안 살면 될까 하면 나가는 거죠? 여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수록 탄력적이 될수록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세부담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탄력적이 될수록 뭐라고요? 세부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임대를 올렸죠? 그럼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나가면 되죠? 그럼 결국 누가 그 세부담이 커져요? 집주인들이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이제 투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아파트 산지가. 자, 그래서 투기를 정부에서 잡겠다고, 이렇게 피제로, 큐제로 해서 투기를 잡겠다고 양도세를 중과세 하기로 했다고 치자. 뭘 중과한다고요? 양도세를 중과세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세 한다니까 여기는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투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웬걸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지금 사서 지금 당장 팔 거예요?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팔려는 사람이 있었고요.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양도세 중과세 한다니까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합니다. 왜 뭐하러 지금 팝니까? 왜냐하면 양도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정권만 바뀌면 세율이 바뀝니다. 세금 제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지금 팝니까? 그래서 이미 팔려고 내놓은 거를 오히려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가격만 뭐 폭등하는 겁니다. 가격만. 그리고 오히려 거래는 뚝 끊기겠죠?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가격만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요 동결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효과 있잖아요. 이게 생깁니다. 이게 일종의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실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자, 이 1879년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이 책을 쓰면서 거의 그냥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됐던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자,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해서 세금은요 다른 조세는 모두 철폐하고 뭐라고요? 토지 있죠? 토지세 하나만 가지고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걸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1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남겨먹었어요? 9억 남겨먹었죠?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옥수수 재배해서 팔았다. 그러면 이용하면서 생긴 거죠? 이걸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건물 지어서 임대하면 이 돈 생길 수 있죠? 이런 걸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하고, 소유이익 있죠?
여기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금을 다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어떻다고요? 철폐하자.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서술형 지문에 2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밑줄 쳤나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 아니면 공급자? 수요자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자가 세부담이 크다. 이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어떻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100%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100% 다 한다. 딱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 못할 것 같다가 옆에다 살짝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읽는 순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100% 이렇게 딱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산세는 전부 누구한테 귀착된다고요? 공급자에게 귀착됩니다. 5번 해볼게요. 누진세 제도는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걸요, 수직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자, 달성할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번 볼게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면서 집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주변에다가 공공임대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 같은 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바람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탄력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임차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9번. 헨리조지는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요,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는데 좀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 기억날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 복습하던 거 하나요? 학계론? 자,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 안 나와갖고, 몇 년씩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계론에서 떨어져갖고. 그죠? 이렇게 항상, 1차는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운 과목이 있고 약간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과목에서 또 점수를 많이 벌어서 약간 어려운 과목이죠. 이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 1차는 그게 아닙니다. 1차는 해마다 학계론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민법 때문에 떨어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점수 많이 내서 다른 쪽을 채우겠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라고요? 위험한 생각. 둘 다 최소한 65점 이상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둘 다 뭐라고요? 65점 맞겠다 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 민법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고, 왜냐하면 2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그 대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맞는 걸 바꿔놨으니까 요거 외주로 계속 보세요. 보시면 엄청난 성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성과라고요?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도 기억을 안 나는 것 같아갖고, 이게 노동시장입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노동시장에 이게 이제 공급곡선 아닙니까? 이게 비용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만 공고할 때 자기도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근데 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의 공급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거는요, 기업이 수요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만큼 인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요만큼 받은 거 중에 이 부분은요, 자기도 그만큼 경비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걸요, 전용 수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입이라고요? 전용. 자,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여기서 전적으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경제지대. 그래서 세금을 걷더라도 여기서 걷으면 돼야 한대요? 여기서 걷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비 나간 걸 왜 세금 걷습니까? 여기서 세금 걷어야 돼요. 알겠나요? 여기서 걷어야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는 겁니다. 남는 돈에서 세금 걷어야지. 그죠? 그잖아요? 경비 나간 돈에서 세금 걷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 토지 시장 같은 거 볼게요. 자, 토지 시장은요, 이렇게 토지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게 수직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곡선 아래의 면적이 있어, 없어요? 얘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만큼 뭐가 발생해요? 자, 이거 전부 다 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경제지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제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10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걷는데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투자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